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던 긴급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국정농단, 검찰이 그렇게 압수수색하고자 해도 확보 못했던 문건들이 다발로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여기에는 대리기사, 남북고발, 철저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습니다. 오후에 다과회를 기다리던 기자들이 지금 겨를 없이 폭포 같은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넷 쪽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저 문건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청와대가 사실은 이제 모든 서류 같은 경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PC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국가 기록으로 다 넘겼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 황교안 그 대행이 있을 때 황교안 대행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걸 넘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는 데가 많죠. 특히 이제 오늘 발견된 곳이 사정과 민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특히 사정을 담당하는 그 캐비넷에서 발견된 자료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이 자료들은 다 국가 기록으로 넘어갔어야 될 자료인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아마 미처 치우지를 못했거나 아마 또 하나의 가능성은 혹시나 전 정권에 있는 사람이 혹시 이 문건을 넘겨줬거나 뭐 그런 네.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마 문건을 치우면서 이제 당시에는 사실 수석 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자료 자체가 어떤 넘어갔는지 정확히 기록은 안 했을 겁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저렇게 남겨둔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도 있죠. 근데 사실 이 문건 자체가 보면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또 자료들도 있고 네.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그 자필 메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메모에는 아주 민감한 현안들과 관련된 민정수석의 지시, 즉 검찰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하여튼 그 수사를 철저히 해라라는 지시라든지 이런 개입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 좀 파장을 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발견됐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 수첩 비망록과요. 오늘 공개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업무 수첩을 비교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대통령 기록물로 보이는데요. 네. 아직 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 비공개 여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공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은데 저걸 그대로 검찰에 줄 수는 없고 아마 그 사본을 해서 줘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가 하면 무단으로 유출하면 그것도 법 위반이 되거든요. 내용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변호사님? 근데 결국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는 소위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 기록들이 그 특검이나 지금 그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찰에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수사에 있어서 난맥상으로 이어져 있던 그런 막혔던 부분들이 뚫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계 지원에서부터 지방선거 판세 전망, 문학의 블랙리스트까지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직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지원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듯한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조사에서 이제 TF를 꾸리겠다고 한 마당에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중수 1과장으로 신문을 담당했던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하는 거 아니냐. 오늘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야당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안을 지금 나온 거 이걸 왜 꼭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를 했느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야가 지금 대치 국면이 좀 풀려서 추경심사도 야당도 합의를 했고 일단 조대 후보자도 낙마한 상황에서 뭐 여야 관계가 이제 풀리는 상황인데 왜 굳이 이것을 공개했을까라고 야당이 이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이 사안이 나온 것을 또 공개 안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직도 하고 일단 청와대가. 네. 그래서 공개했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여야 관계가 수상하는 것은 상당히 청와대로서는 바람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지금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13개인가를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는 하나의 포석이 아니냐라는 정치적 추론도 가능하긴 해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예민한 부분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된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현재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여야 간에 상당한 논란을 제기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민정수석실 사점 담당이라고 하면 그렇게 검찰이 압수수색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파쇄기까지 그렇게 대대적으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문건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저게 네. 캐비넷 안에서 발견이 됐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캐비넷 안에 있는 문서가 전부 그러니까 그 캐비넷을 까먹고 안 치워서 모든 문서가 나와있던 모르겠는데 그 300쪽 분량 정도만 나와 있었다면 그게 거기에도 이제 놓고 저자를 미처 치우지 못했을 가능성 아니면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정권에 있었던 누군가가 뭐 넘겨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나온 내용들이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특검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 그게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계속 부인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사용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블랙리스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예민한 자료였다면 문서 파쇄기까지 갖고 있었던 마당에 이걸 그냥 남겨놨을 이유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지금 청와대를 방문해서 안에까지 진입하려고 했지만 연풍문 정도에서 승강회를 하다가 멈췄던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황영철 의원도 눈에 보이긴 하던데요. 혹시나 지금 야당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저 자료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현재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에 이제 진행 중인데 사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딱 부러진 어떤 지금 혐의점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속영장도 이제 몇 차례 지금 이제 두 차례 기각이 됐죠. 그러나 결국은 신병 구속도 못 하고 있고 또 현재 이제 하는 게 이제 직권 남용과 관련된 것만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문서 자체가 이제 작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왜 특정 기업의 어떤 문제까지 관여를 했는지 네. 또 어떤 재계와 관련된 문제를 왜 민정수석실에서 관여를 했는 것인지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을 지금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건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자료는 본인이 사실 전화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민정수석실만큼은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때부터 이제 자료를 요청했지만 민정수석실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사실 금단의 집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번에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 책임자가 우병우 수석이기 때문에 당시 왜 우병우 수석이 이 문건을 생산한 이유 그리고 이 문건에 하려면 조사했던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 것인지 등등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재개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혐의 내용 자체도 지금과는 좀 다른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특히 오늘 그 카이라고 해서 한국우주항공 관련해서 거기도 지금 조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그것도 뭐 3인방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상당히 검찰의 압박 수준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꼬박 1년 전 아니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을 때 소명의 시간 의로운 일에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키라고 했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냈던 그때와 달리 일주일 만에 출석했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곳에서 왼발을 절뚝이던데요.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법정이 오늘 반쪽이 됐습니다. 그거 안에는 안 돼요. 이거 좀 돌려줘.
샌들을 신고 왼발을 절뚝이며 걸어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셨습니다. 어쨌든 인권 침해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제 엠네스티지에 제안을 한 적은 없다고 하고요. 구치소 이무과 검진 결과 특이 소견은 없다. 이대로 쭉 가야 될 텐데 오늘의 이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들었을 텐데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계속 재판 안 나왔었죠. 그리고 네. 원래 오늘도 안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지금 뭐 구치소 측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료 소견으로는 뭐 재판에 못 나올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에게 오늘 재판에 무조건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고, 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이제 재판 중간에 서울구치소에 다시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오늘 이제 출석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뭐 발가락을 다쳤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발가락을 아무리 심하게 다쳤더라도 보통 목발이라도 하고 나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발가락을 다쳐서 재판에 안 나오는 피고인은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사실 샌들 신고 나와서 약간 절뚝거리는 정도지만 뭐 거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박 전 대통령이 아픈 거에 중점을 둔 거라기보다는 네. 재판을 좀 계속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저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구속 피고인들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형사소법상 기소된 날로도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마치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저 기록이 10몇만 건이 되지 않습니까? 10몇만 쪽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단순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쫓기는 일정이면 틀림없습니다. 검찰이 이미 조사를 다 맞춰놓은 것이고 피고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방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주 바쁜 건 틀림이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 그 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발가락이 아프다고 안 난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6개월 내에 재판을 못하게 해서 불구속해서 재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재판에 응하셔야 되고 뭐 검찰과 법원, 변호인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했는데 6개월 안에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생각해 볼 일이지만 지금부터 무슨 뭐 지연시킨다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고 뭐 억울한 점이 있으면 법정에서 밝히고 또 인정하실 거 인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금요일 오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가 되는 냉온이 교차되는 뉴스를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전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취임 이후에 평일 일정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례적인 일정인데요. 오늘 이 같은 발표를 아마 보고받고 그랬기 때문일까요? 문 대통령 부드러워 보이지만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평가를 입증이라도 하듯 저 브리핑 3시간 전에 문 대통령이 눈병이 난 마루에게 안약도 넣어주고 일상의 풍경 부드러웠다 방송처럼 잘라서 유튜브에 청와대가 올렸습니다. 그 장면 보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저희 기획조정회의라고 저희끼리 회의하는 회의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참석자들이 모두 다 깜짝 아니 대통령 왜 오셨습니까? 근데 대통령님이 제 방에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럼 어디 지금 있냐 그래서 어디에서 회의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대통령이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하루는 저 관저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대통령께서 그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헐렁한 바지 입고 마루 저 정원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손에 뭘 들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안약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본인 눈에 넣나 보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마루 눈에 기생충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안약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말을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다 안약을. 아, 편한 옷을 입고 마루에게 안약을 넣어주는 일상의 대통령. 그렇지만 그는 외교 일선이나 아니면 국내 정치 모두 부드러운 것 같지만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브리핑하고는 상당히 반대되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말이죠. 지금 사실은 이제 취임한 지 2개월이 좀 넘어가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바쁘게 사실은 외교, 그다음에 좀 국내 정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좀 상당히 좀 해결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또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외형적으로는 대통령의 소탈한 측면들 또 좀 거리낌 없는 측면들 때문에 사실은 고공 이제 지지도 자체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두 달이 넘어가면서 이제 국민들은 뭔가 이제 결과물을 좀 기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대통령이 오늘 하면 일정이 없이 이제 쉰 이유도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의 푸근한 측면, 좀 친근한 측면 가지고 사실은 오늘 뭐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지만 80% 넘는 지지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지도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의 이제는 실적을 평가를 할 겁니다. 즉 외교 안보에 있어서 지금 FTA 재협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그랬지만 이번 G20 회의를 가보니까 직접 운전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현실을 또 경험하고 왔습니다. 또 국내 정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5명의 장관들이 지금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내 정치로도 뭐 지금 이 그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하나도 지금 통과된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좀 처음으로 내놨던 지금 탈원전 이것도 지금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또 뭐 갑자기 회의가 열려 통과를 했지만 지금 이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상당히 지금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지금 결론이 내는 거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이 방향 자체를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들을 오늘 하시는 거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마루와 함께 노는 시간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아마 대통령이 오늘 좀 쉬면서 머리를 좀 식히는 뭐 그런 시간으로 좀 사용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말씀하니까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취임한 지 2달 좀 넘었잖아요. 네. 근데 지지율은 80%가 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당 체제로 볼 때 이 정당 체제가 계속되는 한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말하자면 이제 다당제로서의 어떤 정당 체제가 의미가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양극단의 어떤 그 세력만 대표되고 그 사이에 낀 이른바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대변 이런 게 사실 우리 정당 체제가 대단히 약했어요. 그런 점에서 국민당에게도 기대를 걸었고 바른정당도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기대를 걸었으나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달 지나고 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요. 대단히 그 겸허한 모습도 그렇고 우리 민간 국민들과도 아주 소통한 점이 좋은데 전 결기가 좀 약해 보여요. 부드럽거나 뭐 강하다고 그랬는데 결기가 너무 약하고 담대함이 약하다. 그래서 뭔가 더 결기 있고 담대해야만 적폐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 TF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네. 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 점들을 하려면 네. 기득권, 이른바 기득권들의 반발이나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전 탈원전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맞는데 당장은 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 어쨌든 그 이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네. 더 문재인 정권이 이 정권에 대한 지지가 높을 때 보다 결기 있고 담대하게 야당을 상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조금 더 강하게 네. 결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한편으로는 이제 야인이 됐습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미묘하게 그렇지만 여전히 뼈가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원래 대통령이 되면 구름 위로 올라간다. 구름 위는 항상 태양이 있으니 네. 모든 게 밝다고 황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뭐 소통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지율은 높으나 지금 뭔가 많이 이뤄가는 것 같은 모양새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구름이 거쳐서 땅이 보일 때면 시간이 촉박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뤄내기 힘들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는 사실 이번에 사과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어찌 보면 또 혹독하게 비판을 또 받았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또 이제 안철수 대표를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강한 결기를 보여서 밀고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5당 구조에서 강한 결기만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가 네.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결기만 갖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정치 국면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국정원 TF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이제 배제하고 네. 과거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게 까딱 잘못하면 이 보수 정권에 대한
또 이게 또 보복 같은 모양새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해나가야지 그냥 지금 결기만 가지고 개혁을 하다가는 한계에 또 봉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결기 때문에 하나 이거 듣고 가려고 해요, 원장님. 왜냐하면 전국이라고 하는 게 협치 필요하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게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머쓱한 상황에 처했지요. 왜냐하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바로 또 밑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바로 추미애 대표 빼고 어제 이뤄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은 할 말이 많을 텐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겐디 하늘처럼 오늘 이빨 꾹 악물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의미심장했던 오늘 회의 그 한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며칠 전부터 사실은 일정이 굉장히 제가 또 미뤄뒀던 이 치과 치료를 몇 시간을 받느라고 대공사를 받느라고 또 그 치과 치료 후에 또 음식을 제대로 먹질 못해서 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밥심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그런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계산을 하며 자기 정치를 하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어느 한순간도 또 불리하다고 제가 물러서지도 않았고 나의 강공은 서울시장 나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치하지 않았고요. 또 나 체면국인 것도 아닙니다. 웬만큼은 저도 들었기 때문이죠. 라고 하는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하고 엮였을 때는 항상 이빨이 아프셨거든요. 이가 아프다고 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준어입니다만 오늘 추미애 대표의 저 심경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추미애 대표가 사실 이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의 중심, 즉 여당 정치의 중심에서 지금 비껴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여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 이제 국정 전체를 또 어떤 면에서 좀 조율해 나가고 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제 그 되는 국면을 보면 사실 여의도는 바로 우원식 원내대표와 대통령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뭐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주연 역할을 해버렸어요. 네. 결국 주연 역할을 해야 될 추미애 대표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걸 보면 결국 여권 내에서도 이제 추미애 대표가 차지하는 정책 위치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네.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보여줬던 게 어떤 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아니라 좀 문제의 어떤 근원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권 내에서 사실 골머리를 좀 앓은 것이고 네. 어제 전격적으로 다들 이제 합의를 했지만 결국 이제 그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의 역할은 없었다는 게 사실 앞으로의 추미애 대표의 어떤 저는 위상이나 역할 자체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빨이 아파서 이제 한다 했지만 사실 오후에는 바로 이제 올라와 버렸습니다. 서울로. 네. 올라와 버렸는데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추 대표가 앞으로 여권 내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 이제 야당도 상대를 안 한다 그러고 여당에서도 사실 이제 뭐 추 대표를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지금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결기 있게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법과 제도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회에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네. 120석을 가진 지금 민주당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바른정당이건 같이 협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역할을 해야 될 당 대표께서 특히 이제 국민의당을 향해서 아주 강경 발언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협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게 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네.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지금 치과 다녀서 뭐 굉장히 힘드시겠지만은 네. 치과 안 다녀오셔도 속은 상당히 힘드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 대표께서 뭐 네. 개인적인 어떤 약간 뭐 손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표시니까 조금 자제를 하시고 협치적으로 역할을 좀 해 나가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안색은 창백해 보입니다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임종석 실장 이 사이에는 김민석 전 의원이 구도상으로 있었었죠. 네 번째 충돌한 임종석 실장과 추미애 대표 악연이 장미꽃으로 잠시 타개가 되는가 싶더니 어제 다시 한번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어떠했을까요? 일단 그간에 두 분 사이에 불편했던 그 상황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좀 인색하시네. 한 송이밖에 안 드셔요.
한 송이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니까. 선거 때 미루었던 병원 예약을 한 3시간을 제가 치과에 가서 대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비서실에 그 일정을 체크를 못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아우를 따시킨 걸로 된 속 좁은 누님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의 선물 장미 한 송이를 담아서 온 것이니까 우리 아우를 계속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오늘 잠깐 기자들을 만나서 과일과 함께 다과를 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장미꽃 뼈있는 농담 그리고 두 분이 나란히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도 사실 이번 국면에서 대통령 외국에 나와 계시고 하면서 사실 이제 한 2개월 됐거든요. 네. 벌써 이빨이 하나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아마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런 농담도 한대요.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 할 때 네. 10개가 빠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2달에 하나씩 빠지면 이제 2년이면 한 12개는 빠질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농담도 하고 또 조국 민정수석도 지금 최근에 이빨이 안 좋아서 좀 치과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지금 엄청 많죠. 임종석 실장은 최근에 부항 뜬 자리 때문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임종석 실장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 발언 이후에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겨우겨우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딱 오자마자 아니 갈 때하고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고 이제 질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사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물밑에서 상당히 좀 교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이렇게 이가 많이 빠지는 자리인가 보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네.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서 지금 뭐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도 그렇고 어쨌건 지금 뭐 정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또 여당과의 관계 같은 부분도 많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실 임종석 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빨이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 관계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 저 두 분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복원할지도 참 좀 의문이 드네요. 네. 지금 임종석 실장의 어제 사과 이후에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이제 추경을 포함해서 국회 일정 협조하겠다라고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오늘 기자들의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대표가요. 머리 자르기 아니다. 내 머리 멀쩡하다 하면서 추미애 대표의 안색, 창백해진 그런 광경을 봤을 텐데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의원총회를 볼 수 있었거든요. 어제와 오늘의 모습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지금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어요. 지금 네. 아무리 지금 뭐 여야가 협치로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윗선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국민의당도 지금 지지율이 대단히 낮아요. 일단 이 민주정치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지지율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넘는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조차 지금 거의 5%대라는 거는 네. 국민의당이 뭔가 뭐 다당제 얘기들 했습니다만 다당제의 어떤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도 못하는 것이고 네. 지금 그래서 뭔가 국민의당이 여권과 의기투합해서 여권을 도와주고 네. 야당으로서 할 말을 하고 이럴 때 국민의당의 어떤 그 스탠스가 쓰는 것인데 네. 지금 전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위치에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국민의당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제가 아까 결기 말씀드린 것은 협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한 거는 기존의 다른 정권과 정권이 임무교대를 했다라든지 단순히 보수 네. 정권에서 진보 정권을 온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난 겨울에 그 뜨거웠던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촛불 네.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일상적인 정치 문법을 넘는 네. 그야말로 한국 사회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어떤 기득권을 타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강하게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그 지지를 이끌어내므로써 야당도 동참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도저히 반대할 수 없게끔 가는 게 정권의 결기거든요. 그러나 그런 결기는 대단히 약해 보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아요. 국민의당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 대표가 이제 청와대로부터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다. 추 대표의 말은 듣지 않겠다, 무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이제 추자 들어간 말은 앞으로도 계속 안 하게 될까요? 근데 국민의당이 저런 스탠스 보이면 안 돼요. 지금 김유정 네. 대변이 추자 들어가는 건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 자르기란 발언 때문에 이 사안이 촉발됐던 거였잖아요. 일단 네. 가장 기본은 물론 본질은 제보 조작 사건이었는데 추자 들어가는데 그 추미애도 안 되고 추경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저게. 네네. 그 발언의 수위가 항상 이렇게 좀 저급해요. 저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 말의 의미는 알겠고 물론 네. 저런 부분들이 하나의 정치적 발언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의 그 잘못된 발언을 공격하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네. 국민의당이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고 협조할 거 정확히 협조하고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노출되지 말고 할 말을 하면서 야당으로서 반대하고 정확히 반대할 때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오르고 네. 의석이 40석이나 되잖아요. 적은 의석이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네. 국민의당이 지나치게 양쪽에서 자신의 정책 입지를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대선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인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과도 확실하게 했었어야죠. 안 전 대표도 더 빨리 사과했어야 되고 네. 당직자들도 보다 결깊게 그야말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전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로 보여져요. 바른정당은 그런데 원장님 이야기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추 대표를 향해서 이름대로 애라는 이 정치적 미숙아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해운 대표 쪽으로 카메라 방향이 돌아가던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대리 사과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른이 대신 사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정치적인 미숙아로 파문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이름 그대로 애라고 규정했다는 겁니다. 이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유아적인 리더십에 청와대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치 발전과 여야의 원활한 협치를 위해서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여당 대표냐 아니면 야당 대변인이냐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도 있긴 합니다만 바른정당에서도 역시 국민의당과 가세한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바른정당도 그렇고 아까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는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 그리고 사퇴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미애 대표가 좀 과한 표현을 써서 국민의당을 자극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 이후에 또 국민의당과 지금 바른정당의 지금 저런 수위의 발언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저는 이게 정치에도 좀 언어에 좀 품격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지금 여당 당 대표 지금 물러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적 미수가 뭐 그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또 이해운 대표가 웃고 있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유쾌한 장면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운 대표의 생각과는 달리. 네.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여야의 지도부가 보면 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사실 뭐 또 추미애 대표 또 이제 여성 대표로서 이혜영 네. 대표 등등 뭐 이정미 대표 새로 선출됐고요. 나름대로 여성분들이 이제 대표도 많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국민들은 좀 정치가 그래도 좀 이게 어느 정도 좀 화합적으로 좀 이제 품위 있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일말의 기대는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정치가 더 좀 이게 좀 수준이 낮아졌다고 할까요? 언어의 네. 습관 자체가 보면 지금 서로 당에 대해서 사실은 참 이게 이런 개인적인 것도 사실 이렇게까지 사실은 흠집을 내지 않는데 네. 사실 대표들끼리 직접 만나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대표들 어떻게 보려고 그럽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추미애 대표의 애자를 가지고 애들 이름에 애자 이런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사과해야 돼요. 저 하태경 의원이 제가 네. 뭐 추미애 대표를 두둔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정치 미숙아가 뭡니까? 상대방 대표, 상대방 정치인한테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저런 것 부분들은 오히려 더 추미애 대표의 그 위상을 높일 수가 있죠. 네. 아니, 이런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남에게 이렇게 모욕적이고 비난을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분은 오히려 전 추미애 대표가 오히려 사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 대표가 여성이 되면 좀 더 부드럽고 화합하고 그럴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는데 막상 지금 보면 대표들이 여성들이신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정치는 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되면 네. 남녀 구별이 전혀 없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네. 여성이 가진 고유한 덕목 같은 것도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정치인이 가지는 그런 특성만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시청자층을 뉴스앤 이슈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고유의 덕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에 지금 북한에서 들어온 사진을 보면은요, 무더위를 북한도 느끼는지 우통을 벗어제낀 남성들의 사진을 대거 내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눈요깃감으로 들려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요. 과학자라고 하던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공자들 평양 방문을 시키면서 김씨 일가의 선전전에 저렇게 대폭 물놀이장까지 동원해서 선전 선동에 나서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광고와 홍보, 선전을 멈출 수 없는 모양이에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말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김정은이 과연 그러면 아버지들 세대들보다 뭐가 다른가 알아보자고 이런 네. 차별성, 본인의 업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좀 약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성과를 지금 가진 네.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에 지금 그 과학자들과 군인들을 지금 평양으로 전부 다 몰아와서 연일 지금 행사를 벌이고 있어요. 지금 네. 저런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양 시내에 있는 지금 수영장과 지금 피트니스 센터에서 지금 이용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지금 여명거리라고 해서 북한이 네. 지금 평양에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거기는 주로 이 과학자들만 들어간 도시인데 사실은 평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네. 특히 또 최근에 보면 본인 옆에 바로 그 어떤 국방과학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측근들만 사실 그 5분의 ICBM 발사의 어떤 기한 그 사람들을 네. 바로 옆에다 앉혀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성과가 결국 김정은 자기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 이런 어떤 정책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 자체를 대대적으로 사실은 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놀이장이 어떻길래 경애하신 원수님, 과학자까지 이렇게 수족관 관람에다 데려다 놨을까요? 한번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물놀이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이 이쪽 국가 물미끄럼대일 것입니다. 저기서는 모두가 다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물놀이장에는 저런 물미끄럼대가 실내 물놀이장과 야외 물놀이장의 총 합쳐 14개나 됩니다. 이처럼 훌륭한 물미끄럼대를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 주시고도 문수물놀이장을 또다시 찾으셨던 그날 물미끄럼대들의 경사가 급하지 않은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시고 물미끄럼대들의 이음장들이 있는데 인민들이 상하지 않도록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고 간곡히 이루시던 우리 원수님이시였습니다.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김정은의 사진에서요. 과학자를 끌어안으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시켰다고 환호를 보내는 와중에 저 한켠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벤츠 자동차인데요.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고 이제 금수 조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게 북한 안에서 활보가 아마 가능했을까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북한은 저 사치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북한은 철저한 계급사회고 특히 핵심 세력을 달래고 김정은의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는 저런 네. 비싼 외제차죠. 아마 벤츠 같은 걸로 보는데 벤츠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네. 비싼 그 핸드백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네. 점에서 이 사치품을 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에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김정은은 앞으로도 계속 저런 사치품들을 많이 수입할 것으로 보이고 네.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벤츠가 이제 있는 장면인데 또 최근에는 네. 레인지로버라고 해서 또 그 차도 이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위치가 포착이 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한 차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종류의 차들을 이용하면서 본인의 어떤 행적 자체를 좀 숨기는. 왜냐하면 저게 이제 사실은 우리 정찰 위성에 다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 움직일 때 어떤 동선 자체를 어떤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많이 바꾸는데 주로 이제 그 서구의 유명한 차들 이런 차들만 많이 이제 써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제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에서 저런 부품들이라든지 네. 최근에 그 북한 무인기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국산 또 부품이 많이 또 들어갔어요. 아. 이제 그런 걸 보면 과연 이 제재 자체가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의문도 좀 일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지나가는 김정일 전용 기차 철로 옆에 주민들을 다 강제로 이주를 시키던데요. 평양에 인구 조절을 하겠다라 하면서 노골적으로 주민들을 끌어내면서 결국은 화면에 잘 찍힐 만한 거리로 평양을 만들고 본인 주변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아마 그 사실상 최대 규모의 이주 계획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평양 인구수가 260만 되는데 60만 명을 지금 이제 평양 바깥으로 이주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주시키는 이유가 뭐 평양시의 인구를 조절하겠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평양 자체가 이제 북한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일정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평양 시민증 자체가 아예 그 재산으로 인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일단 최대한 많은 사람들 빼내면서 그 순혈주의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평양 인구 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평양 내 사람 숫자를 조절해서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만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광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김정은 가난한 자의 마지막 기대의 천국이라고 핵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태용호 전 공사 오랜만에 세미나에 나와서 발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북한은 핵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막 수단이 핵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재 국면으로 간다 하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북한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북한이라는 집단 자체가 대단히 그 비이성 국가거든요. 네. 정상적인 이성을 갖춘 보통 국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저렇게 그 기아에 시달리면서도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계속 실험하고 이런 네. 집단이 절대로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김정은 체제는 사실 뭐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자신들의 친위 세력을 저렇게 특혜를 주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또 체제를 결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고 노할 수밖에 없는 그 일환이 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비정상적인 세습 집단을 보셨습니다. 왕가라고 자칭하지만요. 진정한 왕가의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국가가 있죠. 바다 건너의 영국에서는 다이애나 왕세자비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참 세월 빨리 흐르네요. 추모를 위해서 두 아들, 그러니까 윌리엄 그리고 해리 왕자의 육성 고백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이 같은 가감 없는 대화 아마 이례적이고 최초일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Believe it or not, you and I are both in this photograph. You're in the tummy.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two of us have ever spoken about her as a mother. She was very informal and really enjoyed the laughter and the fun. She was one of the naughtiest parents. But she understood that there was a real life outside of palace walls. She was our mum. She still is our mum. You know, and of course, as a son, I would say this. She was, the best mum in the world. She smothered us with love, that's for sure. 왕궁밖에 진정한 삶을 엄마는 바랬다. 다이애나 사망 당시에 윌리엄과 해리 왕자 15살, 12살밖에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 안에서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봤던 것 같아요. 느끼고 그렇죠. 말이죠. 네, 이제 20주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도 그렇고 사실 그 아들인 윌리엄과 해리 왕자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해리 왕자 같은 경우, 윌리엄 왕자는 사실 결혼해서 지금 뭐 애도 낳고 해서 네. 지금 뭐 살고 있는데 사실 해리 왕자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아마 본인이 육성 고백을 하면서 본인이 군대 간 이유가 사실은 어머니를 잊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해리 왕자 같은 경우는 이 우울증들도 앓고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어떤 계속 궁에 있으면 어머니 생각이 나고 또 어머니를 잊을 수 없어서 사실은 네. 좀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어머니를 잊기 위해 사실은 군에 복무해서 이제 들어가서 군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헬기 조종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죠. 네.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이 두 왕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또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뭐 현재는 결혼도 하고 있지만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면 역시 그 어머니가 했던 여러 가지 따뜻함들 또 그런 것들을 여전히 본인들이 잊지 못하고 네. 생각하고 사실 이번 20주년 돼서 다시 영국민들의 어떤 그런 추억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결혼식에 봤지만 그때 네. 다이애나비는 20살이었고요. 네. 연애도 한 번 못 해본 귀족 집안 딸이고 찰스 왕세자는 32살의 바람둥이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이애나비 굉장히 순진했었고 이쪽 그 찰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왕자비로 들어와서 네. 그냥 애 낳고 얌전히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안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고 15년간 이 결혼 생활이 결국 이혼으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아직도 영국 국민들은 다이애나비를 상당히 사랑하고 그런 것이 그대로 남아 있죠. 오히려 네. 찰스보다는 다이애나비를 더 좋아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를 쓰신 것처럼 가감없이 왕가에 대해서 단순하지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어머니였지만
꽤 짓궂은 부모였다라고 얘기하는 두 왕자. 왕가에서의 의전이나 아니면 규율이 엄격할 텐데 이렇게 격이 없이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케이트 왕세 손비, 이제 윌리엄 왕자가 케이트 왕세 손비와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고한 시어머니의 왕관을 쓰는 케이트 왕세 손비의 사진이 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쓰고 계신 왕관이 이제 케임브리지 연인의 티아라라고 이제 네. 19세기에 만들어진 왕관인데요. 네. 그게 이제 쭉 내려와서 다이아나 이제 왕소자가 썼던 그 왕관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케이트 왕세 손비가 쓰면서 네. 뭐 그 당시 추모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주최로 열린 초청 만찬에서 썼던 왕관인데 저게 이제 여성들, 왕비와 왕세 손비 대대로 내려오는 네, 대대로 왕관인가 내려오는 보죠? 거죠. 그러니까 19세기에 네. 만들어서 대대로 내려오는 건데요. 네. 뭐 어쨌건 다이애나비가 썼던 저 왕관을 지금 이제 케이트 미들 왕세 손비가 쓰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그리고 지금 다이애나비에 대해서 영국 국민의 추모하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네.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어준 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어떤 이제 왕자들이 사실 이제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어떤 본인들이 좀 성장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또 왕가의 일원으로서 이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 또 어떤 영국 시민으로서도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 이런 네. 것들을 이번에 이제 다큐멘터리나 20주년 기념을 통해서 이제 아주 가감없이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본인들도 사실은 또 화려한, 겉에서 보기엔 화려한 왕자였지만 정말 속으로는 정말 우울증도 걸리고 힘들고 또 어머니를 추억하고 그런 하나의 인간이었다라는 그런 네. 면모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국 이제 최근에 영국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 왕실 자체가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좀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을 뭐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사실 국민들 삶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논란이 있는데 그만큼 좀 본인들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좀 가까이 가겠다. 아마 네. 그런 의도로 사실 이번에 다큐멘터리가 좀 만들어졌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좀 생뚱맞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네. 그 왕자들이 어머니를 좀 잊어버리겠다라든지 더 강해 보이고 싶다고 해서 군대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지금 청문회 다 끝나고 이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군 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그러잖아요. 병역 문제. 네. 노블리스 오브리주 같은 것들이 역시 좀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네. 좀 영국에서는 관통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게 정말 좀 왕실에서 그렇게 했지만 자세히 네. 보시면 며느리에서 며느리로 넘어갔거든요. 왕실이니까. 근데 우리 요즘 이거 보면 어머니가 착용하시던 그런 보석을 딸이 받아야 되는지 며느리가 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가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 왕실이니까 당연히 며느리가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네, 아주 정확한 분석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네 분과 함께 즐겁게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